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2장 Parts of Speech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s of Speech. 이게 뭔 뜻이죠? 우리말로 이제 품사에 해당되는 말이죠. 품사가 뭐예요? 사실 이게 품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또 쉽지 않습니다. 품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arts of speech. 말 그대로 말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품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품사란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부사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enumeration 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품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언어를 문장 단위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문장을 만드는 기본 어떤 블락이 되는 거죠.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sun shines too brightly in Seoul. The sun shines too brightly in Seoul 하면 이런 sun 이런 것을 noun이라고 부릅니다. will glow shines too brightly in Seoul. 이러면 비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동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주어자에 나타날 수 없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의 이제 기본 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lexical category, syntactic category, 어휘, 범주, 혹은 언어학 하는 사람들은 통사, 범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품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택하고 있던 정의는 이제 의미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나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작이나 발생하는 것,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형용사는 질이나 양 혹은 extent를 표시하는 어떤 수식어다, modifier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부사도 modifier인데 manner, quality, place, time, degree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수식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장소나 어떤 기원을 얘기하는 그런 일종의 수식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의미에 기반해서 품사를 정의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The inkish dripner blocked caustically into the Linden with a pidip. The inkish dripner blocked caustically into the Linden with a pidip. 이런 식의 문장이 있으면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만든 억지스러운 문장이죠. 근데 이 경우에 inkish의 품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형용사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모릅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형용사라고 할 수 있고 drifter는 바로 이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명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lock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들이 붙었기 때문에 동사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caustically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억지로 이 품사를 정해보라고 하면 부사라고 얘기하고 닌드는 나운이라고 하고 피딥도 나운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품사를 정의할 때 의미에 기반해서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품사를 정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품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affix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컨텍스트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품사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 화면으로 되돌아가 보면
inquish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로 짐작했던 이유는 명사 앞에 나타나고 ish가 붙었기 때문이죠. 그죠? 이거 blocked를 갖다가 우리가 의미는 모르지만 동사로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주어 다음에 나타나고 느라고 하는 affix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품사를 정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Descriptive Linguistics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품사 정의를 distributional에 입각한 분포, 어느 위치에 나타나느냐, 이것에 입각한 품사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품사 정의는 어느 위치에 나타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품사라고 하는 것이 유니버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의 어떤 특성에 달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두 가지에 따라서 품사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morphological distribution, 이제 affix가 어떤 affix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뭐 형용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명사,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뭐 동사,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근처에 나타나는 단어를 보고 이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John, 뭐 Mary, X, Mary 하면 이 XXX가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어, 뭔가 목적어 다음에 가운데 나타났고 이 the라고 하는 접사를 통해서 아, 이것이 동사이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 명사를 다시 한번 잘 정의해 보면, 명사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 격, 그다음에 수, 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의 이제 모든 명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명사는 이제 영어의 경우에, 명사의 경우에 격을 이제 드러나는 격은 없지만, 내재적인 격, 이제 모폴로지컬한 격은 없지만 앱스트랙트한 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 derivational affix, 파생 접사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this, mont, in, 이런 것들을 가지면 얘가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더라고 하는 정관사 다음에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에서 수식을 받을 수가 있죠. 영어의 동사는 if, in, 르 같은 파생 접사를 취할 수 있고요. 느, 은, 인 같은 굴절 접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제나 어떤 법, 직설법, 뭐 명령법, 이런 거 혹은 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조동사 다음에 나타나죠, 동사가. 그리고 명령문에서 나타날 수 있고, 명령문에서 플리즈 다음에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뒤에 나타나고 목적 앞에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동사의 속성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로 넘어가면, 형용사는 이런 그 접사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하고 명사 사이에 나타나죠. 그리고 very라고 하는 부사 다음에 나타나고, 이제 Chinese 하고 이렇게 predicative usage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좀 잘못했네요. 형용사는 Chinese 다음에 일종의 그 predicate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티피컬하게 ly라고 하는 에픽스를 취할 수 있고요. 형용사나 동사 앞에 나타날 수 있고,
부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베리 다음에 나타날 수 있고 뭐 문장의 시작이나 끝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부사와 형용사를 갖다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 자,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는 스쿨 그라마에서는 보통 부사와 형용사를 구별을 하죠. 근데 이제 앤드류 카니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부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사는 ly를 보통 취하고 명사를 제외한 품사를 수식을 하죠. 근데 형용사는 ly를 보통 취하지 않고 명사만을 수식하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가 아닌 것을 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타나는 위치가 분포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complementary distribution, 상보적 분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아마도 영어학개론, 언어학개론을 배웠으면 이 정도 말을 알 것 같은데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나타나면 B는 나타나지 않고 A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A, B의 분포를 합치면 합이 100%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A가 나타나면 B가 나타나면 막는다는 거고 and vice versa.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에서 어가 나타나는 환경에 더가 나타나지 못하죠. 보통 어가 나타날 때는 더를 같이 쓰면 비문이 됩니다. 더가 나타날 때 어를 같이 쓰면 비문이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어라고 하는 것과 더라고 같은 것을 아티클이라고 하는 하나의 품사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이 서로 베타적이면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면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용사가 나타나는 자리에 부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부사가 나타나는 자리에 형용사가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쳐서 예를 들면 부사를 약자로 이렇게 ADV라고 하고 형용사를 ADJ라고 하면 둘을 합쳐서 A라고 하는 범주 내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이견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A라고 적은 것이 형용사와 부사를 다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 part of speech, 품사라고 하는 것은 언어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마다 각각 그 분포의 distributional criteria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의 우리가 이제 영법을 배우다 보면 영어의 동사에는 뭐 동작 동사, action 혹은 뭐 dynamic verb가 있고 그다음에 state verb 상태 동사 같다고 얘기를 하죠. 영어의 동사에는 동작 동사, 상태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을 잠깐 보면 뭐 철수가 건강하다. 그죠? 이럴 때 이런 품사를 갖다가 이것을 동사라고 볼 것이냐, 뭐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아한다가 동사이겠지만 철수가 건강하다라고 할 때 이것을 동사로 볼 것이냐, 형용사로 볼 것이냐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 국어학자들에 따르면 뭐 건강한 신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수식하는 그런 attributive usage가 되겠죠. 형용사 attributive usage일 경우에 이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말에서도 형용사입니다. 하지만 영어로 치면 뭐 철수 is healthy 같은 경우에 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형용사의 어떤 predicative usage로 볼 것인지 아니면 steady verb로 볼 것인지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말에 뭐 조사라고 하는 거, 철수가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품사로 분류할 수가 있죠. 분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분류할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는 이것을 분류할 근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모팔로지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어마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품사를 나눌 때 오픈 클래스다, 클로즈 클래스다라고 하는 말을 가끔 하는데요. 오픈 클래스에 해당하는 품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명사, 동사, 형사 이런 것들은 계속 리얼리즘, 새로운 단어가 계속 유입이 될 수가 있죠. 그죠?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컨텐츠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컨텐트 워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품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 어디션을 허용하지 않는 품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conjunction, 새로운 접속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 영어에서 못 들었죠. modal, auxiliary, 뭐 determiner, pronoun 이런 것들은 그 new 어디션이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문장에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function wor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예를 보면 이제 이 close set에 해당하는 품사에 이제 전치사가 있는데요. to, from, under 이런 것들 새로운 전치사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다음에 conjunction, and, or, either 같은 경우, either, or 같은 경우, 그다음에 determiner, 뭐 this, that, determiner, the, 다이틱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이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시적인 힘이 강한 거,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this나 that 같은 것을 다이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quantifier, 양을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수를 나타내는 거, 1, 2, 3 이런 것들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죠. 그다음에 complementizer, 영법에서는 이제 보기 어려운 용어인데요. 우리말로 이제 보문소라고 얘기하고요. 정의는 컴플리먼트를 만들어주는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embedded clause의 that 같은 경우, I heard that John kissed Mary 할 때 that을 갖다가 보문절, 보호가 되는 보충절을 만들어주는 이끄는 요소라고 해서 우리가 complementize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closed set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auxiliary modal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negation, 그다음에 intensifier 이런 것들도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 배운 걸 정리하면요. 이제 part of speech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part of speech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고 이런 품사를 클래식하게는 의미에 기반해서 정의를 했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할 때 품사를 정의하려고 하면 엑시스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근처에 어떤 단어가 나타나는지 그거를 보고 위치 기반을 통해서 혹은 모폴로지를 통해서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품사에는 이제 새로 유입이 되는 오픈 클래스가 있고 새로 유입이 되지 않는 클로즈 클래스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서 2장 그 품사에 관한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